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듣다 보면 사심이 생기는 에듀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근대사회 태동 중에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뭐 근대사회 태동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 후기에 정치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근데 우리가 좀 범위를 길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참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한 3-4문제 나올 정도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통치체제 변화 살펴보고요. 분당만 제가 필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통치체제에서는 비변사라는 기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변사라는 건 변두리를 방비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 막 여진족이 쳐들어오는 국경지대나 외구가 쳐들어오는 바닷가 남해안 쪽 그런 식의 이제 수도 입장에서는 변두리잖아요. 변방을 방비한다. 이래서 비변사라고 하는 군사기구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군사적인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점차 이제 명종 때 을묘외변 때 강화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올라가게 되냐면 임진왜란 때죠. 임진왜란은 사실 뭐 의정부가 중요하겠어? 선조도 피난 갔는데 군사적인 그러한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된 것이고요. 그 뒤로도 임진왜란 이후로 비변사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뒤로도 계속 점차 비변사가 하는 일이 많아지더니 세도정치 시기 때는 비변사에서 다 해요. 비변사에서 의정부의 1부터 6조일까지 이번에 왕비를 누구로 간택할 것인지 그런 얘기까지 다 비변사에서 하게 되는 비변사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변사는 제일 처음 세워진 건 삼포외란, 중종 때 삼포외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부산포제포 연포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이때 그 왜구를 격퇴하는 그 와중에 임시기구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요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다가 상설기구와 우리가 흔히 5일장 뭐 이런 식으로 3일장 하다가 이제 계속 있는 시장을 상설시장, 항상 설치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설기구가 되는 건데요. 을묘외변 때 또 이제 명종 때 쳐들어오니까 이때 상설기구가 되는 거죠. 요거는 왕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삼포회란이라는 그런 식의 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왕 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종과 명종은 이런 삼포회란, 을묘외변 말고도 사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왕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으로 물어보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삼포회란은 중종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포회란, 중종, 을묘외변, 명종. 근데요, 삼포회란 다음에 을묘외변이 일어났다는 걸 내가 안다면 조선 왕 순서로 안다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룡종, 임명성, 광인요원, 숙경영, 정순, 헌철고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워두신다면 뒤에서 버벅거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신다면 중종 다음에 이렇게 뒤에가 명종이구나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선조 때 임진왜란 거치면서 최고기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도 유지됐다가 없어지지 않았다가 세도정치 시기 때 외척 세력들의 권력 기반이 돼요. 안동 김씨, 풍양조 씨 이런 식으로 최고 기구가 되면서 모든 걸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권력을 장악을 했고 여기서 막 매점매석 관직을 사고팔고 그러다가 여기다 화살표 하나 더 긋고 요거는 교재 보고서 필기하세요. 비변사가 폐지된 거는 언제냐? 흥선대원군 때 폐지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흥선대원군 개항기 배울 때 비변사 폐지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이제 군사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사제도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군사력이 많이 약하다는 걸 이제 체감을 한 거죠. 조총을 처음 봤어. 우리도 그러면 조총 부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총으로 싸워야죠. 신립장군이 이 배수진을 치고 탕금대서 싸웠지만 진 이유가 사실은 조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마병으로 막 달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 탕금대에 줄적줄적한 그런 막 마치 갯벌처럼 돼버렸던 그런 진흙에 말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딱 속 스피드를 못 낸 것도 있지만 조총을 쐈을 때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면 이런 조총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진족은 조총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지? 이 조총이란 부분에 우리가 너무 완전 해제가 돼버리니까 그럼 우리도 조총부대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왔을 때 좀 놀랬던 부분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활을 쏘고 싸워요.
우리나라는 약간 선비 느낌으로 잔인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활로 폭폭폭폭 싸우죠. 그래서 활을 잘 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멀리서 싸운다. 근딜보다는 원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약간 성으로 멀리서 싸워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칼을 막 2개를 갖고 와서 쫙 막 굳이 이렇게 가로 썰기 할 거 세로 썰기를 하지 않나 막 들러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싸우니까 그런 부분에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수, 조총부대 포수, 그리고 들러붙어서 싸우는 살수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훈련도감이 포수, 이거는 조총. 사수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활. 자, 그 다음에 살수가 이제 근접딜이에요. 칼. 칼을 가지고 직접 가까이 붙어서 싸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새롭게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군이 5위에서 5군형 체제로 바뀐 거 아주 중요해요. 앞 글자 따라서 훈, 어, 총, 훈, 어, 총, 수, 금 이렇게 외워주면 좋은데 이게 총용청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건 여기 제가 옆에다 다시 적어드릴게요. 훈, 어, 총, 수, 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순서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훈련도감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선조 때 만들었고 이 어총수 같은 경우에는 인조 때 만들어졌고 마지막 금이원 같은 경우는 숙종 때 만들어졌는데요. 인조가 좀 약간 불안한 마음으로 많이 이제 군대를 자주자주 만듭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순서를 외워주느냐? 우리가 아이돌을 생각을 해서 아이돌은 훈련 기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아이돌 그런 준비 기간. 그래서 훈련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 훈련된 어른이 이제 나중에 세계로 나가서 한류로 총수금을 한다. 그래서 훈어 총수금, 우리 BTS 오빠님들을 생각하면서 잘생기면 다 오빠기 때문에 저에겐 조카뻘이지만 어쨌든 훈어 총수금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게 자세히 나오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훈련도감은 선조 때 그렇게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만든 거고 이제 상비군으로 돈을 주면서 직업군인식으로 만든 건데 어영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효종 때 북벌부대로 또 이용을 합니다. 여기서 조총부대를 막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선정벌 때 쓰이게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총용청 같은 경우에는 이 총용청은 어디에 있냐면 북한산성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맡은 거고 수호청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수호장대가 있어요. 남한산성 수호장대, 수호청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숙종의 금이영은 금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왕실을 호위하는 그런 식으로 또 금이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총 5개다. 그래서 5개, 5위에서 5군형으로 좀 군사력을 더 키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싸울 사람들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도 편제하고 심지어 노비까지, 양반부터 노비까지 양천 혼성 체제로 이런 식으로 소고군 체제를 만듭니다. 평상시에 농사 짓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대를 가는. 하지만 양반들은 이리저리 다 이렇게 자기가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엔 면제당하고 주 노비만 많이 들어가긴 했죠. 어쨌든 소고군은 인원을 확충한 부분이다. 속오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붕당을 좀 필기를 해볼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시대 부분에서 많이 멘붕을 겪는 부분이 이 붕당이거든요. 이 붕당은 이 계보를 한번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냥 글로는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붕당이라는 것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거, 우리나라 여러 정당, 복수정당제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붕당도 그런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뒤로 갈수록 서인이 정권을 다 잡아버리면서 일당전제화되는 부분에서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판에 줄어들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초기 붕당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라는 거. 자, 붕당의 계보를 한번 흐름을 요거를 좀 필기를 꼭 해주세요. 붕당. 자, 붕당이라는 것은 왜 생긴 것이냐? 살인들이 다 집권. 결국 살인들이 결국엔 최후에는 승리를 하게 돼요. 선조 때. 선조 때는 살인만 등용을 하게 되면서 선조는 문치주의를 하게 됩니다. 아주 공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선조는 이황과 이의에게 성리학에 관해서 보고서를 써내라. 이래서 성학집도, 성학집요 이런 것들 하면서 선조는 아주 공부를 좋아했어. 그래서 성리학을 융성시키다 보니까 결국엔 살인들이 모두 집권을 하게 돼요. 훈구는 왜 스스로 멸망했느냐? 제자 양성을 못했기 때문에. 살인들은 서원과 향약으로, 특히 서원으로 제자 양성을 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했죠. 그럼 붕당이 2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는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조전랑 임명 문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은 정해져 있는데 이 관직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도 다르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동인서인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은 우리가 2호 예병현공 6조에서 2조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조전랑은 이제 5품 이상 높은 관직 올라갔을 때 그것을 인정해주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관직을 그만둘 때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럼 특정 붕당이 거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면 계속 그 후임자를 자기 라인으로 꼽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산서원 쪽에서 뭐 남인 쪽에서 집권을 했다. 그럼 도산서원 출신만 계속 쓰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학벌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관직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 동인서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에는 동인들이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어떤 피바람을 불게 되냐면 바로 정여림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에 여기 동인이 이황 쪽이고 서인이 이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인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서인 쪽 사람들이 정여립을 되게 싫어해서 정여립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 그냥 타고난 인싸야. 사람들이 항상 옆 주변에 끌어. 그래가지고 정여립이 나는 정치에는 조금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인 김제 쪽으로 갑니다. 그 금산사에 있는 쪽이거든요. 견훤이 유폐됐던. 거기 가가지고 우리 건장한 사람들끼리 우리 자연을 벗삼아서 살자. 우리 약간 뭔가 평등하면서 뭔가 대동단결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약간 좀 급진적인 그런 대동계라는 걸 만듭니다. 물론 대동계의 사상 자체가 약간 역모이긴 해요.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역모를 꿈꿨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약간 역모적인 행동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주로 사냥을 하는 그런 대동계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아주 군사력이 대단했어. 다들 헬스보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까지 격퇴까지 했네. 아, 대동계가 만약에 조선은 저기 한양을 친다면 충분히 역모를 꾸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관철이 이것은 역모 모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여립부터 해가지고 대동계 사람들이 모두 죽어요. 이때 어떤 사람은 정여립 모반 사건 관련해서 어떤 사람 죽어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묻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눈이 시려서 눈물이 났다는 이유로 그렇게 슬퍼 이러면서 그 사람도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완전 피바람이 분 거야. 근데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정여림 모반 사건과 이어서 정철의 건저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정여림 모반 사건을 추진했던 서인의 대표적인 당수가 정철이에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광동별곡의 그 정철. 근데 이 정철이 서인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다가 한 번 또 찍히는 일이 벌어져. 근데 사실 건저희 사건은 뭐냐면 건의한다. 세자를 누구로 삼을 건지 건의한다. 이제 선조한테. 근데 건의할 수 있는 건데 선조가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세자 얘기를 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정철이 찍힌 거야. 정철 어리둥절. 다른 사람들 같이 말하기로 했던 막 우의정 막 다 막 손절하고 정철이 이게 쫓겨나게 됐어. 그랬을 때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을 주도했던 이 서인의 정철을 동인들이 열받을 거 아니야. 정철 죽어야지. 우리가 정여림 모반 사건 때 얼마나 당했는데 이러면서 죽이자라고 하는 건 북인이에요. 그래서 북인 같은 경우에는 좀 강경한 사람들, 꼬장꼬장한 약간 좀 대쪽 같은 선비, 그 임진왜란 때 남명 조식과 같은 의병장들이 많았어요. 북인들은. 그래서 북인들은 주로 의병장, 화끈한 사람들. 자, 그리고 남인은 그렇게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나. 유배를 보내자. 이런 식으로 약간 온건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북인은 언제 정권을 잡게 되냐면 의병장 스타일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같이 의병으로 같이 싸웠었던 광해군 때 즉위를 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해군은 쫓겨나게 되죠. 뭘로? 인조반정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인조반정 때 광해군 쫓겨나면서 북인도 같이 아웃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북인 없어. 그럼 이제 남인하고 서인만 지금 계속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서인이 주로 주도하되 남인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이제 주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남인들이 이게 참여를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부분에서 두 번의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송 논쟁과 황국 정치입니다. 자, 예송 논쟁 같은 경우에는
상복 입는 문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남인하고 서인하고. 서로 이제 기싸움하는 거죠. 황국 정치도 이건 숙종의 약간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인현왕후 좋아했다가 장희빈 좋아했다가 숙빈 최씨 좋아했다가 약간 여자 문제랑 약간 접목된 그런 건데, 자, 예종 논쟁에다가는 현종이라고 써주시고요. 현종 때 2번이 일어나고요. 황국 정치는 숙종 때 2번 일어나게 됩니다. 예종 논쟁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못이 중요한데 뭐 도대체 상복을 1년 입던 9개월 입던 뭐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시대는 그런 의례를 아주 중요시하는 시대였고, 이것은 왕과 신하의 기싸움이에요. 이게 뭐냐? 자,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효종을 그냥 장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약간 장자가 아닌 걸로 볼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그래도 왕이니까 장자로 우대해줘야 된다 해서 남이는 이제 처음에 효종이 죽었을 때 그 자의대비라는 그 대비가 상복을 입을 때 효종을 장자로 볼 것이냐 이렇게 사대부로 그냥 장자가 아닌 걸로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남이는 3년 입자로 해서 장자로 입자. 장자로 인정해주자. 그래서 사대부가 아니라 왕이니까. 근데 서인들은 왕이나 사대부나 하늘 아래 똑같다. 천하동예. 하늘 아래 우리는 같은 예를 가지고 해야죠. 어찌 이러면서 서인은 우리랑 똑같이 1년 입자. 그러니까 서인은 왕과 사대부를 그냥 비슷하게 본 거예요. 서인들은 약간 우리도 뭐 약간 뭐 왕도 정치해야 되지. 왕이 뭐 그렇게 높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현종이 어렸을 때는 서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예예송, 갑인예송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예예송 때는 서인들의 손을 들어줘서 1년을 입어요. 그래서 서인이 이겨요. 갑인예송 때는 현종이 좀 컸어. 그래서 그때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남인들이 왕을 무시하고 사대부의 예로 1년밖에 입지 않았다. 이번에는 효종의 와이프가 죽었을 때, 이번엔 또 자의대비 맨날 왜 나만 갖고 그래, 내 옷 입는 거 갖고 왜 싸워 이랬을 텐데, 이때는 남인들이 그래도 1년 입자, 서인들은 9개월 입자 이랬을 때 남인의 손을 또 들어줍니다. 번갈아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사실 예송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묻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는 하셔야 되니까 기갑, 서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1년씩 입었고요. 황국 정치는 숙종과 관련해서 이제 3번의 경기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경신왕국, 기사왕국, 그리고 갑술왕국. 원래 예송과 황국 정치를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앞글자마다 해서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이때는 또 다시 서인이 이기게 되는데요. 아까 갑인에서 남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남인들이 막 득세를 하게 되면서 이때 장희빈이 궁궐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인 당수 중에서 허적이라는 인물이 아주 인기가 많고 권력이 높았는데, 숙종도 허적을 예뻐했어. 근데 허적이 자기 아버지 그 회갑잔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임금만 쓰는 우상 같은 그런 천막이에요. 큰 천막. 근데 기름막이에요. 기름을 먹어놨기 때문에 방수가 됩니다. 그걸 유악이라고 그래. 기름 유자, 유악. 허적한테 내가 유악을 빌려줘야지. 허허 했더니 가봤더니 유악 빌려준 데서 이미 아까 가져갔는데요. 맘상했어. 내가 주려고 그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네가 가져가. 왕이 쓰는 유악을. 허적 이 자식 안 되겠네. 허적한테 화가 나서 숙종은 되게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허적이 지금 허적한테 삐져 있는데, 허적의 친척이었던 이 허견이 역모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허적을 정리합니다. 이 와중에 이때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허적을 죽일 거냐 아니면 유배 보낼 거냐, 여기서 처음으로 노론과 소론이 나눠져요. 노론은 완전 꼬장꼬장함의 최고인 송시열. 무조건 이렇게 꼿꼿하게. 소론 같은 경우 윤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왕국 같은 경우에는 장희빈을 너무 예뻐한 남이지, 장희빈은 완전 남인이에요. 장희빈의 그 장옥정의 그 오빠가 완전 남인의 득세, 남인의 최고 권력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남인이 득세를 하면서 이제 장희빈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 경종이 되죠. 그래서 얘를 원자책봉을 하겠다. 그것이 이제 원자책봉 하려고 했을 때 송시열이 반대를 합니다. 아니, 아직 2년 한후도 있는데 무슨 원자책봉이냐. 송시열 사약 먹고 그게 기사왕국. 이때 송시열 죽어요. 갑술왕국 같은 경우에는 또 숙종이 장희빈이 너무 질투가 심해. 2년 나온 거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숙빈 최 씨를 또 좋아하네. 숙빈 최 씨가 이제 무수리 출신으로 숙종의 눈에 들어가지고 이제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 영조의 어머니예요. 자, 누구 무술이었냐면 인현왕후의 무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다시 또 서인을 잡아.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쫓아내. 장희빈이 이때 사약 먹죠. 그 막 무고의 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인현왕후를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서남서 이렇게 서인이 결국엔 최후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황국 정치 이후로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까 노론소론은 경신왕국 때 만들어졌지만 결국에는 서인이 최고로 이기게 되고 결국 노론소론만 남게 되는 이때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것을 일당전제화라고 해요. 한 당이 다 독재한다는 소리예요. 서인이 일당전제화되면서 이때부터 붕당이 변질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붕당 변질기는 황국 정치부터.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최대한 스토리는 여러분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걸 앞글자 따서 예속 논쟁부터 황국 정치까지 한 번에 정리하세요. 이게 라임이 딱딱 맞거든요. 기갑, 경기갑,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워주시고 밑에도 서남, 서남서. 징검다리예요. 기갑, 경기갑, 서남, 서남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노론소론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송시열은 늙은이, 소론은 약간 움직임이 있는 약간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치만 결국은 노론이 이겨요. 왜냐하면 노론에서 누굴 밀었으니까? 영조를 밀었으니까. 소론에서는 경종을 밀었지만 경종이 빨리 죽어버렸네. 그래서 소론도 아웃되고 노론이 결국 이겨요. 그리고 나서 노론에선 또 두 개로 또 나눠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조선시대 후기의 가장 큰 문제죠. 벽파, 시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사도세자 문제 때문이에요. 이때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미워해서 이제 아주 잔인하게 사도세자가 이렇게 안 나오냐.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사도세자 사사, 이모화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정열이 모반 사건도 기축옥사라고도 해요. 적어드릴게요. 기축옥사. 이게 이제 사료에는 어려운 말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죽었을 때 당연하다. 죽을 만한 행동했다. 이거는 벽과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아, 사도세자 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면 시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또 벽파가 정권을 잡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벽파, 시파 나눠지고 이럴 때 나름 시파를 많이 등용했던 정조가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정조 죽고 나서는 다시 벽파 위주로. 그래서 이제는 세도 정치로. 이제는 특정 붕당이 아니라 아예 특정 가문이 정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이런 식으로 완전 세도 정치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세도 정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도 정치 때는 완전 비변사가 최고 기구가 되고 삼정의 문란이라는 건 비변사에서 관직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비리가 있었는데 특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거를 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대요. 사립학교가 이런 식으로. 특히 중학교도. 그러면 내가 사립으로 선생님이 되려고 예를 들어 3천만 원 주고 그 학교에 들어갔다. 그럼 3천만 원 뽑기 위해서 학부모들한테 촌지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이 수령직을 돈 주고 이제 가서 그 고을에 간 뒤 그 고을 사람들한테 세금을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어거지로 삼정에 몰란 세금을 걷는 거예요. 전세, 군포, 황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민들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농민 반란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순조 때는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철종 때는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도정치 시기 조선 후기까지 쫙 잡아봤고요.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만 붕당과 함께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최대한 사건 스토리도 다 설명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붕당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여러분 질문 올려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지우고 정리할게요. 붕당은 반드시 필기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붕당 정치의 전개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조 때 처음으로 붕당 나타난다. 이조전랑 임명 문제 때문에. 물론 외척들, 척신정치 청산 문제도 있고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 나눠지게 된다. 이때 두 개의 빅사건이 나타나는데 정여린 모반 사건, 이걸 주도했던 정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철이 세자를 건의하는 건저희 사건으로 선조가 정철을 사형시키자 막 이러고 막 유배 보낼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남인은 유배 보내자, 북인은 죽이자 이런 식으로 북인 남인 나눠지게 되고요. 북인이 정권을 잡은 건 광해군 때였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영창대비를 이렇게 영창대군을 사사시키고 인목대비를 유폐시키는 이런 패모살제, 어머니를 유폐, 패모, 살체, 형제를 증사시켰다, 죽였다. 이래가지고 결국 인조반정한 사건으로 반정,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올린다. 중종도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을 올린다 해서 중종반정이라고 하죠. 반정이라는 건 잘못된 정치를 신하가 바로잡는 겁니다. 조선시대 딱 두 번 있었죠.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 같이 아웃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인조 때는 이제 서인과 남인의 일부가 계속 유지를 하는데, 인조 때는 서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금은 오랑캐, 후금은 오랑캐, 청도 오랑캐 이러다가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번의 호란을 당하게 되죠. 친명배금 정책, 명과 친하고 금을 배척한다는 소리예요. 자, 아무튼 이 시기에 상호비판과 공존체제로 이때까지는 붕당 괜찮았는데 효종까지도 괜찮았어요. 효종 때는 북벌을 둘러싼 뭐 서인과 남인과 대립도 있었고, 물론 이 효종 이후에는 예송 논쟁이 있었죠. 자, 그리고 북벌을 사실 서인들은 강하게 주장을 하지만 또 남인들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그다음에 현종으로 넘어가면 자의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납니다.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 서인이 한번 이기고 남인이 한번 이기고, 현종 때 예송 논쟁. 그 다음에 이제 예송과 관련해서 사실 예송은 예송 논쟁이 아니라 예송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 송이라는 게 우리가 소송할 때 송자거든요. 그러니까 논쟁하다의 송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예송이라고만 해도 맞는 거죠. 자의대비 복상 문제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벌인 두 차례의 논쟁이다. 1차 예송을 기해예송이라고 하는데, 효종이 죽었을 때 그냥 1년복, 기년복, 사대부와 같대. 사대부 동급. 사대부랑 동급으로 1년 입자라고 했던 서인이 승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예송, 갑인예송이라고 하죠. 기갑. 이번에는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이번에도 또 1년 입는 기년복. 항상 1년 입어요. 왜? 이번에는 사대부가 아니라 이거는 왕으로 구별하자. 왕으로 길게 입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남인이 승리합니다. 남인은 왕 쪽, 서인은 신하 쪽.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신하와 왕의 그런 기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갑, 서남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황국. 자, 황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갑 앞글자 따서 알아두시고요. 원인은 아까 허적이 완전 찍혔다. 궁중물건 그 유학 사건 때문에 열받은 상태에서 또 허적의 그런 친척 허견이 사촌 동생인가 그런데 어쨌든 역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남인이 몰락하게 돼요. 허적과 윤유 같이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이제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인에서는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경종 문제죠. 인현왕으로 폐위하게 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하게 되면서 서인이 몰락하게 되고 송시열이 사약을 먹게 되죠. 이 송시열의 사약 이야기는 정말 어렵게 죽었다라는 거. 송시열은 사약이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드링킹을 하고 그래도 이제 안 죽으니까 제발 죽어달라고 해서 입안에 못 같은 거를 이렇게 생채기를 낸 다음에 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서인이 이제 송시열이 죽고 남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번엔 서인, 이번엔 남인. 자, 그 다음에 갑술왕국은 인현왕후 복위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인현왕후가 복위하게 되고 남인이 몰락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서인이 다시 이기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서인은 구체적으로 노론과 소론이라고 나눠져 있는 상태죠. 여기서 나눠졌고, 자, 황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인데요. 요거는 아까 붕당 필기에는 없고, 요거는 왕별로 업적을 좀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아까 붕당에서도 충분히 한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영조, 정조는
아주 시험에 둘이서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든지 아니면 다 나올 수도 있는 정조는 나올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수원화성과 관련된 거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기 때문에 영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지금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청계천 준설 사업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영조는 조금 온건한 인물을 탕평파를 육성시키는 온건한 인물을 등용하는 이거를 약간 완론 탕평이라고도 하는데요. 탕평비를 세웁니다.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우고 이조전람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중앙경계에 진출하지 않았는데도 지방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이황 선생님이 도산선에 있다 그러면 이황 선생님한테 물어보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송시열도 살림이에요. 송시열에게 한번 물어보자. 시시비비를 뭔가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할 때 가장 유명한 선생한테 물어보는 뭐 정인홍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살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왕 입장에선 불편하지. 이 살림 하나 때문에 여론이 계속 이쪽 다 이 사람만 끌고 가니까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림이 정치에 개입하는 걸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살림의 존재 부정, 서원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많이는 정리 못했지만 일부 서원을 정리하고 영조는 균역법, 요거는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배울 건데요.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청계천을 준설했다. 청계천 복구 사업을 했던 준천사, 청계천 준설과 관련된 준천사. 준설한다, 내천자. 우리 청계천의 천자죠. 자 그리고 편찬 사업으로 경국대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속대전, 동국문헌비교는 백과사전. 동국대전은 속대전은 법전이고요. 자 정조로 넘어가면 초계문신제, 규장각 너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얘네들이 거의 뭐 최고죠. 초계문신제는 뭐냐면 사실 정조는 하급 관리더라도 똑똑한 인재를 자기 인재를 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뽑기 위해서 하급 관리를 재교육시키는데 규장각에서 재교육시켰습니다. 이때 당시 규장각 검서강,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은 서울 출신이거든요. 근데 서울 출신은 원래 청요직,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구 규장각에 도서관 관리하는 느낌으로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위주로 자기 개혁 정치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은 정조의 이런 개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장용영, 자기의 친위 부대를 만들고 장용영의 외형을, 장용영의 본진을 화성에 둔 거예요. 그래서 국왕 친위부대고 수원 화성을 건설해요. 정조는 아예 계획도시로 화성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화성 행궁에 가서 보면 여기에 살려고 정말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정조가 내가 나중에 늙고 나서는 늙어서는 여기서 살겠다라는 노래당도 있어요. 노래방처럼 생겼는데 소박하게 사대부의 그런 가옥처럼 해놨거든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이 화성 행궁에서 하죠. 그래서 거중기를 통해서 수원 화성을 만들었다.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죠. 자, 그리고 향직제도의 개편이라는 건 뭐냐면 수령권을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수령한테 직접 명령을 주고 수령 옆에 있던 유양소의 그런 양반들의 그런 간섭을 배제하려는 왕권 강화의 목적이었지만 나중에 정조가 죽고 나서는 결국에는 오히려 삼정의 문란이 심해지고 수령의 횡포를 견제할 유양소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출신 규장관 검서관을 등용했다. 아까 말했던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자, 그리고 정조는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해통공. 정조는 이런 돈의 흐름이라든지 상업적인 마인드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금난 정권이 뭐냐면 난전, 이렇게 뭐 깔아놓고 장사하는 그런 난전을 못하게 했고 시전 상인한테만 장사할 수 있게 해줬는데 아무나 장사해라. 하지만 금난 정권이란 거는 난전을 못하게 우리 점포 앞에 뭐 깔지 마. 그런 금난 정권은 유기전은 제외됐다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정조는 워낙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많아요. 대전통편 법전을 마무리했고 동문희교는 외교와 관련된 부분, 탁지지는 약간 호조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사례집, 무예도 보통 주는 말 그대로 무예와 관련된 군사병법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영조정조는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스토리는 다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다 외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자, 둘 다 탕평책을 실시를 하는데 성균관의 탕평비 세운 거 그리고 살림의 존재 부정,
산림과 서원은 사실 세트거든요. 이 산림은 주로 서원에서 맨날 교육해요. 그래서 요 두 개 중앙정계 간섭하지 말아라. 정리한 거. 그리고 영조하면 균역법 중요하고 준천사 자주 나오고요. 이 법전은 결국 다 중요해. 똑같은 행동하고 있어. 별 붙인 거 다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조는 초기문신 이제 장용영, 수원, 화성, 정조. 근데 정조는 영조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 신해통공. 이 대표적인 이 저술은 자꾸자꾸 보시고요. 자, 속대전 다음에 대정통편. 그리고는 여기는 그나마 좀 중요한 게 무예도보통지. 요게 자주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세도정치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정조가 죽고 나서는 정조의 아들이 어릴 때 즉위하게 됩니다. 바로 순조죠. 이 순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래서 그 정조랑 완전 사이가 안 좋았던 정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어머니인 정순왕후.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받게 돼요. 영조가 너무 어린 저기 와이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세도 정치는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외척 세력들이 독점을 하게 되고 비변사로 권력이 집중하게 되는데 정조 사후에 순조, 환종, 철종 3대 60년 동안 순조 때는 안동 김씨가 집권 잡고 헌종 때는 풍양조 씨가 정권 잡고 철종 때는 다시 또 안동 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난, 순조 때는 홍경래의 난, 이 연도는 막 못 살겠다 121 이런 식으로 188, 1811 손 들고 있는 느낌으로 연도 외워주시면 좋고요. 안동 김씨는 이때 임술농민봉기 처음에는 진주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전국으로 확산돼. 이 모두 다 삼정연문란 때문이죠.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안도 차별. 그래서 요거는 사회 파트에서 밀란할 때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정연문란도 역시 경제 파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전정, 군정, 황곡, 전세는 세금 걷는 거를 더 많이 걷었다는 거고 군정도 군포를 성인 남자한테만 걷어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걷는다든지 백골징포 다 늙어서 이제 죽어서 이제 백골한테 군포를 걷는다든지 그러니까 어거지로 막 걷었다는 거야. 황곡도 마찬가지. 제일 심해서 황곡이. 이게 제일 심했는데 황곡은 안 꺼가겠다는데 강제로 꺼가라고 해가지고 막 고리대화하고 이자 막 늘리고 요즘에 막 사채 막 신체 포기각서 써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정군정 황곡의 문란으로 농민 수탈 너무 심했고 그래서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홍경래는 순조 그리고 임술농민봉기는 이 철종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파트가 조금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또 끊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한 번에 다 했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55회 기출인데요.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내각 인력은 가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것은 정조의 명예에 의해서 설치된 왕실 도서관. 아까 규장각 검서관이 꼭 도서관 관직, 도서관 이런 거 맞는 업무 같다고 했잖아요. 바로 규장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학술연구 정책 자문기관 이런 식으로 뭐 검서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규장각 검서관이라는 거. 자, 여기서 힌트를 이미 다 줬어요. 그럼 규장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을묘해변 계기로 상소라된 거 우리가 명종 때 비변사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지가 다 앞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거 명종 때.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변사. 자, 은대후원. 이게 좀 어렵게 나온 이유가 은대후원이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요거는 승정원은 은대후원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사실 그런 명칭도 개별 명칭이 선지로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홍문관은 옥당, 뭐 사간원은 미원, 은대후원은 승정원. 하지만 몰라도 푸실 수는 있어요.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고 오포미와 관리 임명에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조전랑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약간 이 서경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간에서도 이걸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간. 이 조선시대에는 양사라고도 하죠. 사원부, 사간원, 대사성 나오고 죄주 직강. 여러분 직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끔 학원에서 무슨 교수 직강 이러잖아요. 강의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강의해요? 최고교육기관, 성균관이겠죠. 성균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사성.
대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 그렇죠. 초계문신제를 실제로 주관하고 실제로 초계문신제로 교육도 하면서 테스트, 시험까지 봤던 게 정조가 직접 했거든요. 규장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규장각 정조, 초계문신제 정조 바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소 강의가 길었는데 이번 거 쫙 달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기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게시판에.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